후퇴하는 과정에서 바로 살수라는 강에서 99%의 병사들이 죽음을 당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학년도 인천광역시 교육청 겨울방학 쌤튜브 중학교 사회영역 강의를 맡은 저는 인천 중산중학교 교사 황인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번에 겨울방학 쌤튜브 주제로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전쟁으로 보는 한국사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을 크게 바꾸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한국사를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한국사의 흐름이 변화해 나갔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겨울방학 쌤튜브에서 3개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주제인 살수대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수대첩 많이들 들어보셨죠? 자, 한국사의 흐름을 바꾼 전쟁의 역사, 그 중에서도 고구려의 운명을 건 전투, 바로 살수대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이 살수대첩은 우리나라 역사 3대 대첩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전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전쟁 이후에 중국 그리고 고구려의 역사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살수대첩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쟁의 배경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살수대첩의 전개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왼쪽에 표를 보시면은 바로 전쟁의 배경 중에서 당시 중국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한눈에 잘 들어오시나요? 굉장히 보기 복잡한데 여러분들 이 표 그리고 이 표 안에 있는 나라 이름을 뭐 다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 살수대첩이 일어나기 이전의 중국의 상황은 이렇게 표로 나타내기 복잡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분열되어 있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당시에 분열되어 있던 중국의 상황을 우리가 위진 남북조 시대다라고 표현합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그래서 여기 보면 위초고 이 삼국시대가 있죠. 여기서 통일을 거의 이룰 뻔한 것이 위고 그 이후에 진, 그리고 남조와 북조로 나뉘게 되는 이렇게 위진 남북조 시기를 겪으면서 중국은 크게 분열을 가지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표의 오른쪽 끝에 어떤 나라가 있죠? 한 글자로 되어 있죠? 바로 수나라입니다. 즉 이 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당시 위진 남북조 시대, 즉 중국이 크게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 분열되어 있었던 중국을 통일한 것이 바로 수나라고, 이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투가 바로 살수대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의 배경 첫 번째는 이렇게 분열되어 있던 위진 남북조 시대로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수나라가 통일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이제 중국을 통일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외부로 뻗어나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살수대첩의 첫 번째 배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나라가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당시에 수나라를 통일했던 초대 황제가 바로 수문제였습니다. 수문제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바로 수양제였는데요. 당시 수문제의 아들 중에 굉장히 망나니 같은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훗날 수문제 다음으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는 바로 수양제인데요. 이 당시에 수양제는 아버지였던 수문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패륜적인 짓을 저지른 것인데요. 실제로 역사적 사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시 아버지였던 수문제의 여자까지도 건드렸다라는 사료가 있을 정도로 당시 수양제는 굉장히 난폭하고 굉장히 패륜하였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패륜하였던 수양제는 바로 수문제를 직접 죽이고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수양제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수양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외 정보를 펼치는 것을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고구려도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배경은 수문제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수양제가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대외 정책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확장적인 대외 정책, 즉 주변 국가들을 직접 정벌하는 이러한 대외 정책으로 기조가 바뀌게 되면서 수나라와 통일을 거둔 수나라와 그 옆에 있던 고구려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하게 되는데요. 자그마치 역사적 기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그마치 11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를 동원해서 고구려를 침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료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113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자, 그래서 당시 사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 번째 그 진군을 시작한 군인부터 마지막까지 군인이 그 중국의 수도를 벗어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2주 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 어마어마한 대군을 당시 수나라는 고구려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작전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113만 명을 가지고 쭉 이제 고구려를 침공하는 것이 목표였고요. 특히 육군과 해군을 나누어서 고구려를 침공하는 것이, 즉 수륙에서 동시에 고구려를 압박하는 것이 그들의 전술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술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수나라 해군은 뭐 바다를 배를 타고 바다 쪽으로 쭉 잘 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수나라의 대군, 육군이, 특히 육군이 요동성에서 발이 묶이게 됩니다. 즉, 이 요동성이란 작은 성 하나를 그 수나라의 대군이 공략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는 추워지고 계절은 빨리 시간은 지나가고 식량은 점점 떨어져 가고 이렇게 수나라 양제는 굉장히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요동성에 발이 묶이게 되자 이제 수양제가 어떠한 방법을 고안해내냐면요. 이제 더 이상 이 요동성 하나에 대군이 묶일 수 없다. 그러니까 지체할 수 없으니까 별동대 30만 명을 빼내서 어떻게 하냐면 야, 요동성 그냥 공략하지 말고 직접 수도인 평양을 공략하자. 별동대 30만 명만 꾸려가지고 직접 성을 피해서 수도인 평양을 직공하자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위기 상황, 어떻게 보면 전쟁이 지연되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양제가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 별동대 30만 명 바로 파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수양제의 작전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요동성에 발이 묶여있는 대군 중에 30만 명의 별동대를 떼서 수도인 평양을 직공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별동대 30만 명이 빠르게 수도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식량이나 이런 것을 많이 챙길 수가 없습니다. 왜? 식량과 짐을 많이 챙기면 속도가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별동대는 최대한 빠르게 수도를 공략하기 위해서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최소화해서 챙겨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급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급의 문제 그리고 지원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의 작전은 무엇이었냐면 별동대 30만 명을 파견하고 동시에 해군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희는 평양에서 별동대 30만 명과 함께 기다려서 함께 평양성을 공격해라. 이러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리 이제 수나라 해군은 평양 앞바다에 도착을 해가지고 대동강 쪽 앞바다에 배를 대고 이제 별동대 30만 명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 별동대 30만 명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해군을 공격했던 것이 바로 고건무 장군입니다. 훗날 이제 왕이 되는, 영유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고건무인데요. 결국 이 고건무가 수나라 해군, 평양 앞바다에 있던 해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전멸에 가까운 그러한 이제 성과를 내게 돼요. 그럼 이 해군이 왜 고건무한테 당했냐면 실은 해군은 평양 앞바다에서 기다리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해군이 욕심을 펼친 거예요. 즉
고구려를 얕잡아 본 겁니다. 그래서 별동대 30만 명과 공을 나눠 가지기가 싫으니까 이 해군 수나라 해군이 바로 평양성을 공격하게 되고 이 함정에 걸려서 고건무 장군의 함정에 걸려서 결국 해군 대부분의 전력을 잃게 됩니다. 즉 고건무 장군의 활약이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양성에 도착을 했던 별동대 30만 명은 낙동강 오리의 신세가 된 겁니다. 왜? 지원하고자 했던 물품이나 어떤 식량, 그 다음에 지원군 역할을 해야 됐던 해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즉 식량은 떨어졌지, 빠르게 오느라 너무나도 피곤하지, 쫄쫄 굶기까지 했지, 너무 힘들지, 타지에 와서 힘든데 도와줄 해군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왜? 누구 때문에? 고건무 장군의 활약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별동대 30만 명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 후퇴를 하게 됩니다. 야, 평양성 지금 공격할 수는 없겠다, 우리 후퇴하자 라고 하면서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후퇴하는 과정에서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을지문덕 장군이 후퇴하는 이 별동대 30만 명을 바로 살수라는 강에서 바로 공격을 해가지고 거의 전멸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을지문덕이 당시에 수나라 장군이었던 우중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귀신 같은 계책은 하늘의 이치 천문을 다 꿰뚫었고, 그 다음에 신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이미 통달했다. 그래서 너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돌아가는 것이 어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도발적인 어떤 편지를 보냈던 것이고, 결국 전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기세가 꺾인 거예요. 기세가 꺾인 수나라 군대는 어영부영, 허겁지겁 살수를 건너다가 그 살수에서 포위 공격을 당하면서 결국 전멸에 이르게 되고요. 당시 놀랍게도 30만 명 중에 2,700명만 돌아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99%의 병사들이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첩, 큰 전투였다, 그래서 살수대첩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전쟁의 결과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수나라의 공격을 고구려가 을지문덕과 고건무 장군의 이제 활약을 통해서 결국 극복을 해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군인들, 그 다음에 자원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이제 고구려는 국력이 약화되고요. 결국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크게 변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힘을 잃게 되고, 신라가 점점 이제 외교적으로 또는 국력으로 점점 이제 강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요. 수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국력이 크게 약화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113만 명을 동원해서 갔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훗날에 당나라로 정권이 교체되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살수대첩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고구려와 수나라의 역사를 뒤바꾼 살수대첩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바로 그 전쟁을 통해서 한국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